삼성이 중국 공장 폐쇄를 결정한 건 조금 시간이 지난 이슈죠. 저번 달에 말 정도에 나온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이 이슈를 굳이 들고 온 건 미중 무역 합의가 이루어지는 현재에도 중국은 겉으로만 개방주의, 공정한 무역으로 가는 척을 연기하면서 여전히 굉장히 자국 우선주의, 폐쇄주의적인 정책만을 고수하고 있고 화웨이를 중심으로 한 자국 제품 판매 편중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전하는 시장이라면 바로 중국이죠. 점유율로 치면 1% 미만이니 뭐 말 다 했습니다. 이에 중국 인건비까지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삼성이 결국 중국에 있는 마지막 휴대폰 공장에 대한 폐쇄 결정을 내린 거죠. 인건비가 물론 중국의 상승기에 타는 지속적인 상승기에 있는 인건비가 주된 이유긴 하지만 중국 정부의 통제 아래 대놓고 자행되는 화웨이 일감 몰아주기가 더욱 가속화되는 현지 분위기도 탈중국의 속도를 내는 숨은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삼성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일본도 탈중국이 가속화되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웨이가 미국의 견제를 받으면서 구글의 지메일이라든지 유튜브까지 사용을 자국의 그 메이트 폰에 메이트 30에 못 넣게 되면서 중국 외 시장에서 큰 어려움을 맞이하자 중국 안에서도 심지어 지금 중국 내부 이야기예요. 이제 중국 내부에서도 오포라든지 샤오미 비보 다 중국 회사들이죠. 이런 회사들을 제쳐두고 화웨이 몰아주기 정책을 중국 정부가 대놓고 시행하면서 중국 내수 시장 점유율에서 화웨이가 40%를 돌파했죠. 화웨이 일감 몰아주기만으로 이는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 산하의 기업이라는 반증입니다. 중국 내에 공산당에게 잘 보이면서 커온 뭐 비보라든지 오프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다 그런 기업들이에요. 몇 기업들은 아예 신경도 안 쓰고 뭉개버릴 정도로 화웨이는 고위 관료들의 지분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이 제가 증명된 사실은 아니니까 필터링과 함께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건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이런 유명한 언론사들에서도 거의 사실로 여기고 이미 보도가 수차례 나간 내용들입니다. 제가 뭐 지어낸 내용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화웨이의 공식적인 발표는 뭐였냐? 노동조합이 99%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주장을 믿는 세계 언론은 어느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삼성은 중국 안에서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라는 개인적인 삼성 내부적인 판단으로 완전한 생산 철수를 결정했고 대신 중국 현지 ODM 이 ODM이라는 게 제조사 개발 생산 체제죠. ODM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삼성은 다음 기대하는 그런 어떤 생산지로 뭐 예를 들자면 인도의 노이다 공장을 후보로 보고 있죠. 노이다 공장은 1990년대 초에 인도에 설립된 최초의 전자제품 생산 기지 중에 한 곳입니다. 삼성은 2005년부터 이곳에서 휴대폰을 생산했었죠. 지난해 8천억 원을 투자한 세계 최대 규모 신공장 준공식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 노이다 공장은 연간으로 치면 1억 대가 좀 넘는데 1억 2천만 대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의 스마트폰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는 공장입니다. 인도는 중국보다 더 급속히 성장하는 나라로서 향후 스마트폰 시장 수요에 인도의 그 성장세에 있는 스마트폰 시장 수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 뭐 자동차도 굉장한 소비 수요가 발생할 거고 거기에 경제가 급상승하는 만큼 소비를 할 텐데 그런데 대응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할 것이다. 인도의 생산 거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인도 외에 삼성이 힘을 주고 있는 곳을 한 곳 더 꼽자면 삼성공화국이라고 불리는 베트남을 꼽을 수 있겠죠. 삼성은 베트남에 2008년 그리고 2013년에 박린성 이라는 곳과 타이 응우엔성에 공장을 설립하고 생산은 물론 심지어는 많이 그들 놀러 가는 곳이죠. 베트남 갈 때 하노이에 저도 한번 최근에 갔었는데 R&D 센터까지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삼성을 최고의 취업처로 꼽는 만큼 삼성도 베트남이란 나라를 단순한 생산 기지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점으로서 명명백백하게 어떻게 다양하게 투자하는 것이 뭐 보기 좋아 보이네요. 어떻게 보면 베트남이란 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이거는 좋은 기회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주제 한번 살펴보면 갤럭시 폴더블 폰. 이게 무슨 한정판 뭐라고 하죠? 그런 거를 농구 신발도 아니고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희소성이 굉장히 짙은 신발들 있잖아요. 그런 신발도 아니고 품귀 현상까지 빚었었는데 삼성이 드디어 패널 생산 40%의 대폭 증산을 결정했습니다. 정확히는 삼성 디스플레이에 갤럭시 폴드용 7.29인치 OLED 패널 생산이 증폭됐다는 거죠. 원래는 8월에 4만 대를 생산하고 9월에 6만 7천 대 정도 만들 계획인 걸로 제가 들었었어요. 근데 갤럭시 초도 물량이 완판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패널 생산량을 9만 2천 대로 약 40% 정도 늘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월에는
올해는 10만 대 이상 올릴 생각이에요. 삼성 입장에서는 뭐 계획은. 삼성 디스플레이 폴더블 OLED 생산량이 제가 알기로 하루에 한 3,000대 조금 넘게 3,300대 정도 생산하는 만큼 이 나누기를 해보면 거의 생산 라인 풀가동을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난 9월 5일날 1차 사전 예약 판매에서 갤럭시 폴드가 10분 만에 완판됐죠. 그 다음에 이거구나 하고 삼성이 바로 생산 라인 풀가동에 들어갔죠. 삼성이라는 어떤 그런 거대한 회사 마케팅이나 홍보에 있어서 그 정보력에 있어서 그 어느 회사보다도 뛰어난 삼성도 역시 갤럭시 폴드는 조금 우여곡절이 많았던 만큼 출시를 하고 나서 생산하는 풀가동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인기를 확인하고 들어간 것 같아요. 풀가동을. 출시일을 한 차례 늦추는 이런 홍역을 알았던 만큼 조금 신중하게 움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예상을 완벽하게 뛰어넘는 흥행을 달리면서 증산을 결정했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난 3월, 4월에 각각 1만 대, 6만 대 분의 갤럭시 폴드형 폴더블 OLED를 생산했다가 이제 그때는 조금 문제가 많았잖아요. 화면 결함도 있고 더욱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생산을 연기했었는데 지금은 뭐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 두 가지입니다. 갤럭시 폴드 인기가 지속적일 것이냐, 이거는 저는 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봐요. 인기는 이미 검증이 됐습니다. 글로벌적으로. 한국에서만 뭐 팔린 것도 아니고 검증이 된 거고, 갤럭시 폴드의 인기는 결국에 불량률 그리고 얼만큼의 고품질을 지금 공장을 계속 돌리고 있잖아요. 풀가동을. 그런 상황에서도 얼만큼의 고품질을 계속 공급할 수 있느냐, 이 기술력이 핵심이지 이미 인기는 증명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수율에서 적정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의 완성도만 계속 유지시켜 준다면 첫 번째 포인트는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포인트, 투명 폴리이미드. 이건 한일 경제전쟁과 또 이게 연관이 되는 건데, 삼성 디스플레이의 이 폴더블 OLED 패널에 일본의 스미모토라는 그 기업에서 그 수입을 하는데 투명 폴리이미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일본과의 갈등으로 이런 소재 확보 어려움에 있어서 걱정하는 업체들, 뭐 전문가들이 많은데, 이 추가 물량이나 2세대 모델에서 국산 소재로 과연 바로 이게 굉장히 수율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잖아요. 지금 이 폴더블 폰이라는 게 이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쪽에 저품질의 불화소소를 조금 쓰는 것과는 이 완전히 하이 퀄리티의 지금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이 폴리미드를 쓰는 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란 말이죠. 근데 국산화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국산화가 만약에 안 된다 하면 그 재료를 일본의 이런 한일 경제 전쟁, 물론 일본이 지금 계속 허가를 내주고 있긴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긴장 상황 속에서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게 두 번째 포인트인데, 삼성은 꽤나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과감히 증산을 계속 하고 있는 거 보면. 근데 수율 면에서는 지금 아무래도 조금 어려움이 있다. 아무래도 최신 폰이다 보니까 이렇게 저는 읽혀집니다. 지금 삼성이 갤럭시 폴드를 아주 높은 수율로 만들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뭐 그 인기라는 거는 뭐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이 해외 시장에서 사실 국내보다 이 갤럭시 폴드를 한 40만 원 정도 비싸게 팔거든요. 근데 뭐 말레이시아, 뭐 러시아 이런 데마저 다 완판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기 부분에 있어서는 공정 기술 그리고 소재 확보 요런 정도만 삼성이 컨트롤을 잘 해주면, 삼성이 지금까지 그 두 가지에 있어서 최고의 기술, 최고의 실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AS도 물론 잘 진행이 되겠지만 처음부터 고품질을 계속 잘 유지해 준다면 앞으로 미래는 아주 밝다. 요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또 이 두 가지 주제 제가 또 다뤄봤는데요. 삼성이 결국에 중국에서는 떴고 인도, 베트남으로 거점을 옮기면서 갤럭시 폴드 인기에 힘입어서 증산을 결정했다. 근데 그 증산에 있어서 리스크들이 있는데, 그러한 포인트들은 뭐고, 왜 중국이 화웨이를 몰아주고 그 뒤에 누가 있고, 뭐 이런 것들, 삼성이 왜 폐쇄를 하고, 참 더럽고 치사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한번 다뤄봤습니다. 추천, 알람 설정 한번 눌러주시고요. 소중한 시간 투자해서 총 27척, 그중 21척을 한국의 조선사가 수주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LNG선 수주를 독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과 일본의 해운사는 업무 협약까지 맺고 한국의 조선업을 견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한국의 LNG선은 어떻길래 이렇게 잘 나가는 걸까? 이번 영상은 한국 LNG선의 기술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스전에서 채취한 천연가스는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먼 거리로 운반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천연가스를 마이너스 162도 이하로 냉각하게 되면 액체 상태가 되면서 부피도 600분의 1로 줄어들어 수송하기 용이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액화 천연가스, 즉 LNG입니다. 그리고 이 LNG를 수송하는 기술이 탑재된 선박을 LNG선이라 부릅니다. LNG선의 기술력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 능력과 특수 능력으로 나눠서 생각해보려 합니다.
LNG선에 있어서 가장 기본 능력은 LNG를 보관하는 화물창 기술입니다. LNG를 액화 상태로 운반하기 위해서는 화물창의 내부 온도를 마이너스 162도 이하로 유지하는 극저온 기술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극저온 상태에서 절대 깨지지 않는 아주 강도 높은 특수한 소재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또한 LNG선이 적도 부근을 지날 때면 화물창의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가 무려 200도까지 벌어지게 되는데, 만약 LNG의 온도가 조금이라도 올라간다면 즉시 기화되어 어마어마한 LNG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열은 필수입니다. 극저온 상태가 유지되더라도 저장 탱크 내에 있는 LNG는 자연적으로 증발하는데, 이러한 LNG 자연 기화율을 낮춰서 손실률을 줄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화물창의 모양에 따라 둥근 공 모양 탱크에 저장하는 모스형과 사각 박스 모양 탱크에 저장하는 멤브레인형으로 구분합니다. 하지만 LNG선의 크기가 점점 커지면서 요즘은 주로 멤브레인형 화물창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멤브레인형 화물창의 최고 기술력은 최근까지 프랑스의 GTT사가 개발하여 특허를 보유한 마크3였습니다. GTT사의 마크3는 LNG 자연 기화율이 0.07%로 조선업계에서도 거의 한계점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2천억 정도 하는 대형 LNG선을 한 척 건조할 때마다 약 5%의 로열티, 100억 원 정도의 비용을 매번 GTT사에 지급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17년 대우조선해양은 차세대 LNG 화물창 시스템인 솔리더스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솔리더스는 독일의 화학회사 바스프사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개발된 친환경 고성능 단열재가 사용되었으며, 금속 방벽을 이중으로 적용하여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게다가 화물창 핵심 기술인 LNG 자연 기화율은 마크3보다 더 낮은 0.049%를 기록하면서 세계적인 성급회사 영국의 로이드를 시작으로 미국, 한국, 노르웨이, 프랑스까지 세계 5대 성급으로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점차 상용화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기화한 LNG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걸까? 한국의 조선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했고, 결국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은 기화한 천연가스를 거의 100% 재액화하여 다시 화물창에 집어넣는 완전 재액화 시스템을 각각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로 인해 LNG선의 선주는 연간 약 80억 원의 운영비를 절감할 수도 있다고 하니 한국의 조선소에 발주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한편 LNG선의 핵심인 화물창을 위협하는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 LNG선이 운항하는 동안에는 선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이때 액체 상태인 LNG가 출렁거리며 화물창에 충격을 주게 됩니다. 이것을 슬로싱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화물창이 지속적으로 충격을 받는다면 화물창이 손상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 부분을 열심히 연구하던 현대중공업은 새로운 화물창 설계 기술인 하이맥스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이맥스는 화물창 내벽에 독자적인 주름 형상 설계 공법을 적용하여 슬로싱 현상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킨 기술입니다. 이후 영국의 로이드 성급으로부터 설계 승인까지 받음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렇게 LNG선의 기본 능력만 보더라도 한국의 조선업이 얼마나 세계적인 수준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LNG선에는 선주들이 혹할 만한 몇 가지 특수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쉐빙 기술. 세계 1위 천연가스 보유국인 러시아의 시베리아에서 생산되는 LNG를 수송하기 위해서는 2m 두께의 얼음을 깰 수 있는 쉐빙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쉐빙선이 앞에서 얼음을 분쇄하면서 가고 LNG선이 따라오는 방식으로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던 2014년 대우조선해양은 러시아로부터 쉐빙 기술과 LNG 운반 기술을 모두 갖춘 선박에 대한 수주를 받고 세계 최초 쉐빙 LNG선을 건조했습니다. 또한 2005년에 세계 최초 양방향 쉐빙 유조선을 수주했던 삼성중공업도 그 뛰어난 기술을 인정받아 최근 러시아 국영에너지 기업 노바텍의 쉐빙 LNG선 건조 기술 파트너로 선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특수 능력은 LNG 터미널 기술입니다. 일반적으로 LNG선은 수송해온 LNG를 육상에 있는 대규모 터미널에 하역하여 저장한 뒤 다시 기화 과정을 거쳐 파이프라인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육상 시스템을 건설하는 것만 해도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 대우조선해양은 세계 최초로 LNG 인수터미널 탑재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을 개발했습니다. LNG RV선은 기존 LNG선에 자체 기화장치를 탑재하여 해상에 정박한 상태에서 곧바로 LNG를 공급할 수 있어서 육상터미널이 따로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2005년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허리케인이 강타하여 항만이 초토화되었을 때 LNG RV가 피해 지역에 가스를 안전하게 공급하여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4년 2월 현대중공업은 세계 최초 바다 위 LNG 기지라 불리는 VUC 가스 저장 재기화 설비를 건조했습니다. 세 번째 특수 능력은 LNG 연료 기술입니다. 2020년부터는 국제해사기구의 황산화물 배출 규제가 시행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 모든 선박이 사용하는 선박연료의 황함유량 상한선 기준이 기존 3.5%에서 0.5%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에 따른 대안 중 하나가 황함유량이 낮은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인데, 2019년 삼성중공업은 LNG 연료 공급 시스템인 S프가스 기술을 적용한 LNG 추진 초대형 유조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다가올 환경 규제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조선업은 새로운 혁신 기술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세계 최초,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평가됩니다. 이상 한국 LNG선의 기술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